제일 처음으로 이제 은행입니다. 은행의 역사, 뭐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서 서치를 해보면 아주 옛날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 또는 경제를 구성하고 경제 활동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 우리가 은행이라고 부르는 그런 기관들이 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일을 하는 그런 흔적들은 아주 옛날부터 찾을 수가 있어요. 이제 현대의 은행과 비슷한 것의 기원이 무엇인가라고 이제 좀 찾아보면 중세 이제 말에서부터 르네상스 시기 뭐 15세기, 16세기 막 이럴 때부터 이탈리아 뭐 이런 그 도시 국가들이 이제 무역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부터 지금 은행 비슷한 것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로 들어오면서 현대적 은행의 기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때 많이 언급되는 사람들이 금세공업자입니다. 이 골드스미스를 번역해서 금세공업자라고 하는데 저기를 흔히 이제 은행의 현대적 은행의 기원이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이제 과거에 이제 모든 거래의 근원, 이제 수단 또는 부의 근원이 사실 금이었죠. 금세공업자들은 이제 누가 금을 가지고 오면 그걸로 이제 뭔가를 만들어 주거나 또는 이제 자기가 보유한 금으로 뭘 만들어서 팔거나 이제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금을 보관하는 설비, 그러니까 금고 같은 거죠. 그런 걸 갖추고 금을 다루고 뭐 이러고 있기 때문에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부자들이 금세공업자들한테 이제 금을 많이 맡겼대요. 근데 당시에는 그 금이 어떤 그 부를 축적한 형태 또는 수단인데 이게 실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맡기면서 오히려 보관료를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거기다 금을 맡겨놓고 생공업자한테서 이제 뭔가 증표를 받았겠죠. 그 금 보관증이라는 걸 이제 받아서 이제 그건 보관하기 쉬우니까 금의 실제 주인들이 가지고 있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뭔가 큰 거래를 할 때 그러면 실제로 금을 찾아서 그 금을 이제 주고 뭐 딴 사람한테 그리고 뭐 물건을 받고 이런 식으로 거래를 뭐 했겠지만 처음에는 나중에는 이제 좀 신용이 있는 이제 금생업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누구한테 금을 맡겨놔서 이 보관증이 있으니까 이 보관증을 받으세요. 이걸 갖다 주면은 이제 나중에 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 보관증을 마치 화폐처럼 거래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보관증이 지금의 돈 비슷한 역할을 막 하게 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금세공업자들은 이제 금을 또 많이 보관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또 이제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좀 빌려도 주고, 뭐 그러면서 이제 이자도 받고 슬슬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세공업자가 지금 은행 비슷한 역할을 좀 한 것이고, 금세공업자들의 대출,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금을 근거로 또 딴 사람들한테 대출도 해주고 그런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발달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은행이 됐다 하는 게 이제 흔히 역사가들이 얘기하는 이제 은행의 기원입니다. 대부분 국가가 영미권에서 발달한 그런 은행의 시스템을 이제 유사하게 다 채택을 하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법에 의해서, 근데 이런 그 은행 같은 일은 아무한테나 맡겨놓으면 이제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하고 하는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규제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자본금과 설비와 인력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잘 충족하는 사람들만, 기업들만 이제 은행업을 할 수 있게 하는데 그런 걸 규율하는 법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은행법입니다. 은행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 법에서 정한 업무, 주로 이제 예금, 대출, 그다음에 이제 지급결제. 지급결제가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고 뭐 하는 그런 업무를 말해요. 그런 게 오류 없이 진행이 되려면은 이제 은행이 이제 상당한 고도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신용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은행법에 의해서 설립된 은행이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입니다. 그냥 은행이라고 말하면 그런 은행법에 의한 은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은행은 이제 은행법에 보면은 크게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 시중은행이라는 것은 가장 큰 은행이에요. 그래서 시중은행은 은행법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업무를 할 수 있고 그 은행이 영업하는 대상도 전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방은 이제 시나 도 단위인데 그 단위 안에서 그러니까 서울 또는 자기 지방, 자기 시도에서만 영업할 수 있는 그런 은행을 지방은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이 경제나 금융이 발달된 국가들은 국내의 금융기관들만 영업을 하는 게 아니죠. 금융시장이 다 개방돼 있기 때문에 외국계 금융기관들도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은행들도 외국 나가서 영업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나라 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우리나라의 은행처럼 설립되어 있는 그런 외국 은행들이 이제 국내에서 영업하기 위해서 열어놓은 지점, 이것도 은행의 한 종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무슨 은행이다 하고 만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아마도 여러분들한테 가장 친숙한 그런 그 이름들의 은행이 다 시중은행일 거고, 시도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게 지방은행이고, 외국 이름 들어가 있으면 대부분 외국은행이고, 뭐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뭐 다들 비슷하다. 이 외에도 아주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가 만드는 은행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은행들을 이제 특수은행이라고 하는데, 이제 은행법에 의해서 설립된 게 아니고 그 법이 따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법이라는 것은 뭐 대표적인 특수은행이 한국산업은행 뭐 이런 건데, 한국산업은행 법이 따로 있어요. 국가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개별 법을 만들면서 그 법에 근거해서 이제 은행 업무를 하는 데를 이제 특수은행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민간의 자금이 충분하지 않고 또는 뭐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 뭐 이런 데 이제 민간의 자금이 잘 들어가지 못할 때 이제 국가가 나서가지고 이제 돈도 빌려주고 하는 거죠. 뭐 그런 거 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나라는 또 이제 수출 수입 비중이 크니까 수출과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 국민들에게 이제 주거복지 뭐 이런 거는 워낙 중요하니까 뭐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뭐 등등 이제 특수한 임무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지는 은행들, 특수은행이라고 하는데, 한국산업은행, 그다음에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그리고 농협은행, 수협은행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뭐 어떤 은행들은 과거에는 이제 자기 고유 업무만 했지만 이제는 이제 일반인들로부터 예금도 받고 하는 그 민간에 위에 있는 일반은행과 비슷한 그런 업무들도 많이 합니다. 저 특수은행들도 자금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금융 시장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은행이다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에 어떤 은행들이 있고 그것들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어디가 큰 데고 작은 데인지 뭐 이런 걸 알고 싶으면 대부분 금융기관이 그런데요. 이 금융 소비자들을 위해서 협회 성격의 단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자기 업종에 있는 기업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안내하고 뭐 비교하고 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해줍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 그 은행의 단체 이름이 은행연합회입니다. 이 은행연합회는 이제 국내에 이제 은행들이 회원사로 가입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협회 홈페이지에 가보면 뭐 여러 가지 제도나 그 협회 자체에 대한 소개들이 있는데, 이 회원사를 안내하는 그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로 들어가 보면 이 은행연합회에 소속돼 있는 회원사들이 어떤 데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대부분 여러 가지 공시나 뭐 자료실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회원사들의 규모, 영업 성과, 재무제표 같은 것들을 이제 통계 자료를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이제 잠깐 같이 한번 가볼게요. 여기 이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안에서 이 회원사 정보로 들어온 화면입니다. 이제 은행연합회는 자기 회원사를 그러니까 사원은행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이제 정사원과 준사원으로 크게 나눠 놓고 있어요. 그 정사원이 누군지 보면 첫 번째 이제 KDB 산업은행, 이게 아까 이제 한국산업은행 얘기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NH농협은행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 농협은행이 제일 위에 올라와 있네요. 특수은행 이제 두 개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런 데들이 대표적인 이제 시중은행들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뭐 IBK 기업은행, KB국민은행 이런 데들 이제 이름 이제 익숙할 거고요. 그 수출입은행 이런 거는 보면 이제 특수은행이고, 이렇게 이제 이름 보면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회원사들이 있고, 부산은행, 광주은행 이런 데들은 이제 지방은행이겠죠.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흔히 보는 전통적인 은행들 말고 이런 이제 온라인 은행들도 이렇게 회원사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데들은 이제 전통적인 은행처럼 지점 같은 설비들을 다 갖추지 않고 이제 온라인에서 은행 업무를 하는 데들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온라인 은행들은 이름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뱅킹을 하는 이런 금융기관하고, 우리가 요새 이제 무슨 페이, 그래서 지급 결제 서비스만 하는 업무하고 구분을 잘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지급 결제 서비스만 하는 그런 무슨 페이 뭐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지급 결제 서비스만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 있는 이런 온라인 은행들은 실제로 예금, 대출 같은 은행 업무를 포괄적으로 하는 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회원사에 보면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같이 은행은 아니지만 은행업과 아주 가깝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은행연합회에서 이제 회원으로 이제 가입되어 있는 그런 기관들도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 뭐 이런 데들이요. 그 다음에 준사원이 누군가 이렇게 눌러보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외국은행 국내 지점들입니다. 국내 이제 글로벌 뱅크들 거의 다 들어와 있어요. JP 모건 체이스도 있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있고, 외국은행 국내 지점의 개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국가들이 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데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해서 이름들을 쭉 이제 보면서 좀 익숙해져 놓으시는 게 이 금융시장을 이해하는 데 좋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회원사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메뉴 밑에 보면은 통계 정보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 통계 정보 해서 아까 그 회원사 정보는 들어가 보면 이제 어떤 회원이 있다, 그 회원의 홈페이지에 링크되고 하는 정도가 내용인데요. 이 은행 통계 정보는 이제 개별 기관에 대한 소개 이런 것보다는 여러 금융기관들을 다 묶어 놓은 통계 자료들, 그리고 금융기관 간의 뭐 비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 놓은 이제 메뉴입니다. 여기 들어와 보면은 뭐 은행 총자산, 자기자본, 뭐 월보에 보면은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재무상태표 뭐 이런 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한 것들 찾아보면 은행 간 비교가 돼 있는 그런 또 데이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은행 산업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행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이제 앞 페이지에서 은행의 기원이 뭐고 종류가 뭐가 있고 하는 역할이 대충 어떻다 하는 이제 큰 이야기들을 해줬는데 전공자들은 또는 전문가들은 그런 내용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국내에는 어떤 은행들이 있고 그 은행들 간에 뭐 자산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부채 또는 영업 성과 이런 것들의 차이는 이제 어떻게 나고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뭐 은행마다 이제 부동산 금융 또는 뭐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차이도 좀 파악을 하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루트를 안내해 드렸으니까 자주 들어가 보면서 이제 은행들의 내용도 좀 보고 뭐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은행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아까 얘기했던 은행 비슷한 비은행 예금 취급 기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비은행 예금 취급 기간이라고 하면 이제 은행하고 유사하게 이제 여수신 업무를 합니다. 여신이라는 것은 돈을 빌려주는 대출 업무고 수신은 이제 예금을 받는 업무죠. 그래서 차입자와 예금자가 있으면 그 사이에서 금융기관이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고 상환을 받으면 이제 예금자들이 예금을 되찾을 때 이제 원금을 또 돌려주기도 하고 이 업무를 이제 매끈하게 잘 하는 게 금융기관의 역할이다. 그때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차입한 채무자와 금융기관 간의 채권 채무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고 또 예금자와 금융기관 간의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쪽에 대해서는 채권자고 이쪽에 대해서는 채무자죠. 그렇게 이제 자기 신용으로 영업하는 데가 이제 은행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단순히 중개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보다는 이제 은행은 신용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와 유사한 업무를 합니다. 이제 여수신 업무를 이쪽이 여신이고 이쪽이 수신이죠. 이런 업무를 하는 금융기관이긴 한데 은행에 비해서는 업무의 범위가 좀 좁고 제한적인 그런 금융기관들.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상호저축은행입니다. 이게 이제 영미권의 뮤추얼 세이빙스 뱅크하고 그걸 번역한 이제 이름인데 특정한 지역으로 영업 범위가 좀 그 제한이 되고요. 원래는 서민이나 소기업 대상으로 여수신 업무를 전담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근데 뭐 반드시 서민이나 소기업이 어떤 기준이 있어서 여기에 딱 맞아야 내가 상호저축은행에 예금할 수 있고 대출 받을 수 있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실제로는 좀 그냥 작은 은행이다. 이제 지역이 아까 봤던 지방은행보다도 더 좁은 그런 은행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하는 업무가 이제 거의 여수신 업무로 좀 이제 제한이 되죠. 이 상호저축은행은 과거부터 이제 부동산 금융, 이제 특히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던 금융기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금융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상호저축은행이 굉장히 가깝고 익숙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라는 금융기관은 이제 신용등급이 아주 높습니다. 신용등급도 A, B, C, D로 매기는데 가장 높은 게 A 3개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은행은 뭐 예외 없이 트리플 A고 지방은행도 더블 A 플러스 이상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이 높다는 것은 여기다 예금을 해봤자 이자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좀 신용이 좋은 데다가 돈을 맡기면
당연히 이자를 조금만 주겠죠. 다시 돌려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근데 신용이 요거보다 좀 떨어지는 데다가 예금을 맡기면 아무래도 이자율이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호저축은행은 은행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신용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예금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이자를 주면 이제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겠죠. 그래서 상호저축은행은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좀 많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이자를 주고 예금을 유치해 오기 때문에 대출도 조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한 데다가 하는 이제 그런 성질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호저축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많이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요거는 상호저축은행뿐만이 아니고 은행이 아닌 대부분 금융기관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상호저축은행은 굉장히 그 수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어떤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 이름이 여기 있는 저축은행 중앙회입니다. 저기 홈페이지 가보면 저축은행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호저축은행 외에 그와 유사한데 좀 다른 것들을 묶어서 이제 신용협동기구라고 부르는데요. 이 신용협동기구는 이 예금을 한다는 것이 곧 이 기구의 조합원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예금을 한다는 것은 이 단체의 회원이 되는 형태인 것이고, 뭐 그런 형태로 이제 이루어진 원래부터 있던 자생적인 그런 그 조직들을 제도권에서 포괄한 게 이 신용협동기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안에 보면은 이제 신용협동조합이라는 게 있고, 새마을금고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농협, 수협, 그 다음에 산림조합에 있는 상호금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 이름들은 들어는 봤겠지만 뭐 그렇게 자주 보진 못했고 익숙하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소규모의 이제 은행 비슷한 작은 기관이다. 그리고 상호저축은행과의 큰 차이는 이제 조합원이 된다, 멤버가 된다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 좀 있다 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신용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신협 중앙회가 있고요. 새마을금고도 MG 새마을금고라는 이제 단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호금융도 이제 찾아보면은 다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들 들어가 보면 하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그 안에 이제 어떤 데들이 있는지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요런 이제 데들하고 조금 결이 다른 또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으로 우체국 예금이 있습니다. 우체국 예금은 이제 우리는 그냥 이제 은행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죠. 은행 중에 하나다. 우체국 은행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많은데 법적으로는 이제 은행법에 의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체국이라는 것은 우리는 흔히 지금도 이제 우체국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이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에 보면 우정사업본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기관 안에 있는 하나의 본부입니다. 우정사업본부라는 데서 우리가 흔히 우체국이라고 부르는 데서 하는 그 업무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 우정사업본부의 업무 중에 예금도 있고 뒤에서 보험 설명할 때 또 나올 텐데 이제 보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예금과 보험은 중앙정부의 한 부처가 실제로 이제 하고 있는 업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최신관서를 참고로 해서 전국에 다 뻗어나가 있으니까 이 우체국을 이용해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국민들이 편하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이제 노후층까지 금융을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가지고 예금 업무를 이제 했던 건데요. 우체국 예금은 실제로 유저 입장에서 보면은 뭐 일반 은행과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는 그런 정부 기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종합금융회사, 그러니까 흔히 종금사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런 유형의 예금을 취급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종합금융회사는 말 그대로 온갖 금융을 다 하는 데예요. 근데 하는 업무는 지급결제, 보험, 뭐 가계대출 이런 몇 가지 업무들을 제외한 대부분 이제 기업금융 업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금 취급을 하기 때문에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만나게 될 회사는 이 우리종금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회사가 있다 하는 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우체국 예금도 보면은 우체국 예금과 우체국 보험 같이 해서 이제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데들을 보면 정말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방금 언급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뭐 우체국 예금, 종금사까지의 특징은 예금을 취급한다는 거죠. 그 누군가로부터 예금을 받는다는 것은 언젠가는 이제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고 그 예금을 맡기는 사람들이 다 우리 같은 개인이거나 아니면 기업이거나 뭐 합니다. 대중을 상대로 예금을 받는다는 것이 결국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많은 대중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그러니까 수신 업무를 이제 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이 기관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주 열심히 관리를 합니다.